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오라클 이원용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몇 가지 재미있는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데모 환경은 실제 환경과 최대한 비슷하게 꾸며봤고요. 중간에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라우드를 중심에 두고 SQL을 사용하기 위한 클라이언트로서 SQL 디벨로퍼를 썼고요. 그리고 요즘 데이터 스테이징 응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스토리지 클라우드를 같이 도입해서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위해서 같이 번들로 제공되어지는 시각화 분석들을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데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오토노머스 데이터 클라우드 ADWC의 장점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사용 용이성, 그리고 탄력성, 그리고 성능, 이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 중점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것을 좀 더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이 데모를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설계를 하고 데이터를 올리고 데이터를 탐색해보고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분석해보는 일련의 과정들을 다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프로비저닝과 관련되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프로비저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간단합니다. 4개의 심플한 퀘션에 대한 대답, 그리고 여러분의 잠깐의 기다림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클라우드의 그 메인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DWC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라우드를 관리하는 서비스 콘솔입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들어가시면은 데이터베이스 프로비저닝에서부터 스타트, 스탑, 그리고 삭제까지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현재 ADW01이라는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어 뒀고요. 여기서 보여드릴 데모는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프로비저닝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버튼에 보시면은 인스턴스 생성을 클릭하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오로지 필요한 것은 4개의 항목입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베이스 이름, 제가 이렇게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용할 CPU 코어 수 하나를 그대로 두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할 디스크 용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어드민의 패스워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워드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다음을 누르게 되면은 앞에 입력했던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성을 누르게 되면은 짧게는 30초, 길어도 1분 이내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생성은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은 몇 단계 되지 않는 간단한 걸로 했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는 하드웨어 구성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구성, 데이터베이스 버전의 선택, 그리고 DW를 위한 최적의 컨피그레이션, 백업, 가용성 아키텍처, 이런 많은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4개의 심플한 퀘션과 그리고 잠깐의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필요하신 데이터베이스를 프로비저닝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다 만들어졌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원래 데이터베이스가 하나였어요. 2개로 나왔고요. 코어도 제가 하나 줬었는데 총 4개로 증가가 됐죠. 현재 이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여기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추가적인 다른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프로비저닝이 되고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됐으니까 이제 연결을 해봐야 되겠죠. 연결하는 것은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ADWC에서는 월릿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월릿을 사전에 구성해서 서비스 콘솔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시면은 방금 들어온 화면이 방금 조금 전에 생성한 거 말고 제가 이전에 생성해 두었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보시면은 서비스 콘솔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서비스 콘솔을 들어가시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어드민 패스워드를 제가 생성할 때 줬던 그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고요. 자, 크레덴셜은 바로 여기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들어가시면은 왼쪽 상단에 다운로드 클라이언트 크레덴셜이라고 된 부분에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패스워드를 묻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의 패스워드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키스토어에 대한 패스워드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똑같이 일단 주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고요. 다시 한 번 더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크레덴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자, 크레덴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이제 클라이언트 툴인 SQL 디벨로퍼라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화면이 SQL 디벨로퍼의 화면입니다. 여기서 접속을 설정하시는 것은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름을 주고요. 그리고 사용자 이름으로 제가 어드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생성할 때 주었던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접속 유형을 보시면은 클라우드 PDB라는 것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방금 다운로드 받은 크레덴셜 파일을 주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죠. 그리고 제가 크레덴셜을 다운로드 받을 때 사용했던 패스워드를 여기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자, 됐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만들었던 그 접속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참고해야 될 것이 서비스에 3가지 종류가 나온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요거에 대해서 간단한 예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하시면 3가지의 리소스 프로파일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3가지라는 것은 그 리소스를 하이, 미디엄, 로우로 나누고요. 하나의 쿼리가 들어왔을 때 최대한 시스템 자원을 많이 활용해서 빠른 성능으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하이라고 하는 리소스 프로파일과 반대로 쿼리가 들어오더라도 리소스 사용을 최소화시켜서 동시에 많은 쿼리가 돌 수 있도록 해주는 로우라는 2가지 리소스를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업무일 경우에는 하이로 되어져 있는 리소스를 접속을 하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업무인 경우에는 로우로 접속을 해서 접속을 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이 2가지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이로 설정되어져 있는 접속자가 있고요. 옆에 보면은 로우라고 로우로 설정되어져 있는 접속자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쿼리를 양쪽으로 보냈을 때 리소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하이라는 접속자로 연결됐던 것이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돌려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사용되어지는 쿼리를 위해서 잠깐 보시면 시간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조회를 할 데이터에 대한 테이블의 데이터 건수가 얼마인지를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천만 건의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3천만 건의 데이터에 대해서 쿼리를 로우로 설정되어져 있는 데이터 서비스로 접속한 곳에서 쿼리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한 6초,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된 시간은 5.62초 정도, 626초 정도가 나왔고요. 똑같은 것을 하이 리소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곳에서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요. 자, 2초 정도가 나왔죠. 앞에서는 똑같은 콜인데 5초가 나왔고 하이에서는 2초대가 나왔죠.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서 같습니다. 자, 리소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같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같은 SQL과 보냈지만은 리소스 설정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리소스를 다르게 할당해 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베이스가 준비가 되고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고 이제 접속이 가능해졌다 그러면은 이제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를 로딩하는 이런 절차를 받게 될 건데요. 아마 여기에서부터 가장 큰 차이점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을 만들 때 기존에는 굉장히 복잡한 어떤 피지컬한 어떤 옵션들을 많이 사용했을 건데요. 이제 ADWCS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튜닝을 하고 그리고 백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적화를 자동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사용자 입장에서는 많은 것들을 안 해도 괜찮은 게 되는 거고요. 시스템 입장에서는 그 많은 운영의 묘들이 다 자동으로 수행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데이터를 적재하는 것을 보여드릴 건데요. 소스가 되는 데이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쪽에 제가 올려놓을 거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 쪽에 접속하기 위한 크리덴셜을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이름과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매개 변수로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적재하라는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와서 DB 쪽으로 데이터를 적재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최종 툴에서 데이터가 제대로 적재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UI를 통해서 그리고 스크립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UI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편리하게 데이터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접속하기 위한 크레덴셜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올리기 위해서는 여기 좌측에 나와 있는 테이블 쪽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임포트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데이터 임포트 메뉴를 누르고요. 데이터의 위치는 로컬 파일일 수도 있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것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크레덴셜이 나오게 되고 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데이터가 있는 위치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은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샘플로 몇 개 데이터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칼럼들로 되어져 있고요. 이것들을 이제 올리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테이블 이름을 주시면은 테이블 이름을 주시고 몇 가지 옵션을 확인한 다음에 칼럼 매핑 정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완료를 누르시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데이터를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와서 자기가 여기에서 지정되어져 있는 테이블로 데이터를 로딩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수행된 결과를 이제 수집을 하고 결과 내용을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잘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는데 이게 하나의 테이블을 옮길 때는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편하기도 한데 실제로는 이제 보통의 경우는 여러 개의 테이블을 동시에 옮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DB에서 스크립트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UI 쪽에서 결국 만들어주는 것은 UI를 통해서 아래와 같은 테이블 만드는 프로시저와 그리고 아래와 같은 프로시저를 수행시키는 이 스크립트들을 만들어주는 게 UI의 앞단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테이블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일 때 그것들을 스크립트 레벨에서 처리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제가 3개의 테이블을 갖다가 한 번에 올리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세일즈와 커스터머와 타임즈라는 걸 올리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아래 보시면은 테이블을 만드는 그 문법들이 나와 있죠.
여기서 하나 좀 눈여겨보실 것은 기존의 테이블 만들 때에는 테이블 스페이스라든지 데이터 파일이라든지 그리고 테이블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저장이 돼야 될 건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ADWC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 자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더 단순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UI에서 했던 것을 스크립트로 다시 한번 수행을 시켜보면은 크게 3개의 테이블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고 그리고 데이터를 로딩하는 것을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커스터머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세일즈 테이블에 올리고 있고요. 네, 다 올라갔네요. 자, 데이터가 제대로 올라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쿼리를 준비해 봤거든요. 세일즈와 그리고 타임과 커스터머를 테이블에서 그 고객이 얼마나 분기별로 며칠을 올렸는지를 살펴보는 쿼리 문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수행을 시켜서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올라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스케일업, 스케일 다운 하는 내용을 보여드릴 건데요. ADWC 같은 경우에는 타 업체들과 다르게 서비스 중단 없이 사용자가 DB를 사용하는 상태에서 워크로드가 증가했을 때 즉시 바로바로 워크로드에 해당하는 만큼의 용량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10여 초 정도의 시간만 가지고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서비스 콘솔 화면에서 얼마나 쉽게 스케일 업을 할 수 있고 스케일 다운을 할 수 있는지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콘솔 화면을 돌아갔어요. 자, 여기에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지금 현재 첫 번째 것을 제가 키워 보겠습니다. 메뉴 오른쪽 메뉴를 클릭하시면은 스케일 서비스라는 란이 있고요. 이것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스케일 업 혹은 다운을 할 수가 있고요. 스케일 업 할 경우에는 업 할 개수만큼의 CPU 코어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스토리지를 별도로 올리기도 하고 또 내리기도 할 수 있고요. 자, 현재 코어가 총 CPU가 4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3개를 올리면은 총 7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스케일을 시키고요. 자, 숫자가 7로 바뀌었죠. 지금 현재 서비스 메인테넌스라고 표시는 되지만은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해서 정상적으로 수행은 되는 상태입니다. 조금 있으면은 이게 다 증가된 숫자로 제대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성능과 관련되는 측면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위한 데모를 별도로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여기에 보이는 내용은 실제 고객이 사용되어지는 워크로드를 캡처를 해와서 그 데이터와 워크로드를 저희 ADWC와 그리고 고객 그 레드시프트의 두 개의 동시에 수행했을 때 그 결과를 비교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비슷한 사양, 최대한 비슷한 사양으로 맞춰서 수행이 됐고요. 그 워크로드를 수행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한 것을 보면은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 12개의 쿼리를 수행하는데 23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존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약 10배 정도인 247초 정도가 걸렸고요. 리테일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마켓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10배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 워크로드를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환산해서 그걸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그 파이낸셜 서비스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약 0.003달러 그리고 레드시프트 가격에는 0.27달러 정도가 나왔고요. 그 10배 정도,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라클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엑사 데이터라는 어떤 엔지니어드 시스템 기반 위에서
서비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엑사데이터가 제공하는 DW 측면에서의 굉장히 강점을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로 보여집니다. 자, 첫 번째 전체 내용을 좀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에는 지금까지 구성되어졌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시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화면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용될 데이터는 기본으로 제공되어지는 세일즈 히스토리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갈 건데요. 세일즈의 주요 지표가 되는 판매 그리고 매출액과 판매량을 기준으로 그 제품 그리고 고객 그리고 고객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른 다양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그 ADW에 접속하는 것 그리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것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것 이렇게 나눠서 할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매출의 추세, 그 다음에 제품별 매출, 그 다음에 고객별 매출, 그리고 지역별 매출 4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데스크탑이라는 버전이고요. 여러분께서 ADWC를 사용하실 경우에 번들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시각화 툴입니다. 네, 이게 초기 화면이고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데모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ADW 데모 세일즈 프로젝트라는 것을 제가 만들었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용되어지는 데이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기본으로 제공되어지는 세일즈 히스토리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데이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품명, 제품 구분, 그리고 판매량, 판매액, 그리고 성별, 그리고 지역 정보들이 같이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시각화하는 화면들을 잠깐 보시면은 자, 매출 추세 좀 크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각 Q별로, 각 연도별 Q별로 매출액의 증가를 어떻게 되는지를 차트로 그려본 거고요. 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연도로 구별을 해서 Q별로 나누어서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01년도가 이제 좀 실적이 좋아졌고요.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Q 단위로, 각 연도의 Q 단위로 비교를 좀 해보면은 Q3가 가장 많이 잘 되어 있고 Q3 중에서 2001년도가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2001년 매출에서 각 제품, 어떤 제품군들이 어떤 비중을 차지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색상으로 제품들을 좀 구별을 했습니다.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온 걸로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제품 구분이 주변 장치하고 액세서리가 2001년도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품별로 매출 현황을 보시면은 썬버스트라는 차트를 이용해서 좀 했는데요. 자, 이게 보시면은 제일 상위에 있는 것이 제품의 카테고리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이 제품의 하위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각 제품 구분별로 이 차지하는 영역이 매출액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품 카테고리별로 얼마나 많은 매출이 일어났고 그 카테고리 아래에 하위 카테고리에 또 얼마나 많은 매출이 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주변 장치와 액세서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하위 카테고리 중에서 모니터라는 것이 가장 많은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드웨어 영역 아래에 있는 포터블 PC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다차원적인 분석을 위해서 매출량과 그다음 매출액 그리고 지역을 다 통틀어서 한 번에 한 화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과 그다음에 판매량이 상당히 많은 매출액이 가장 높은 부분이 여기 나와 있고요. 매출액이 높으면서도 상대적으로 판매량도 낮은 편은 아니죠. 오른쪽 하단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은 엄청나게 많지만 실제 매출액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중간 상단에 있는 이것들을 보시면은 이게 가장 많은 매출을 일으켰던 제품이 되겠습니다. 제품이 자세히 보니까
엠베스터라는 제품이고요. 판매됐던 지역은 미국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색깔이 녹색인 것은 하드웨어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 카테고리에 속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별 매출 현황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객별 매출 현황을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고객 소득 수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매출에 기여되는 부분이 얼마인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차트를 또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눈에 알 수 있듯이 11만 달러에서 14만 달러의 소득을 가지는 고객이 전체 매출 부분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9만 달러에서 한 11만 달러 바로 아래까지가 두 번째로 매출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성별과 나이대, 즉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매출이 일어나는지를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한눈에도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 남자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좀 필터를 걸어서 남자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에서 남자 부분만 좀 선택을 해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제일 많이 구매했던 남자 고객의 출생 연도가 47년도, 49년도 요 때라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별 매출량을 살펴보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또 크게 해볼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쪽이 가장 많은, 미주 쪽이 많이 매출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노스 아메리카, 그 중에서도 미국이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유럽 쪽인데요. 유럽 쪽에도 웨스턴 유럽 쪽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특정 유럽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 중에서 어느 국가가 어떤 제품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차트를 또 좀 상세화 시켜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럽 쪽만 한정해서 제가 차트를 그려본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중에서 젊은 독일이 가장 많은 그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각 색깔로 구분되는 것이 바로 그 제품 카테고리가 되겠는데요. 이 색깔,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이 가장 많은 제품 판매되고 있는 제품 구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주변 장치하고 액세서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좀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제가 참조 삼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보였던 내용을 그대로 마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인 것처럼 하면서 인터랙티브하게 값들을 바꿔보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데모를 이제 종료를 하고요. 이제 여러분께서는 제가 본 데모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우선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프로비저닝 받고, 그리고 테이블을 만들고, 그리고 데이터를 로딩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살펴보고, 그리고 적재되어져 있는 데이터로부터 시각화 툴을 통해서 보다 차트화시킨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과정을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중단 없이 업무가 과중되었을 때는 더욱더 많은 자원을 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평상시로 돌아왔을 경우에는 다시 서비스 자원을 되돌려 줌으로써 비용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반이 되는 인프라가 엑사데이터이다 보니 여러분이 엑사데이터를 통해서 얻으시던 성능상의 많은 이점들을 그대로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시각화 툴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IT 도움 없이 현업께서 직접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